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개혁, 개방과 발전, 사실상 중국의 현대사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격동의 현대사를 보냅니다. 정말 격동의 세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뭐 사람도 많이 죽고 아주 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58년부터 62년까지 추진된 대약진 운동입니다. 이 대약진 운동은 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중국이 급진적 공산주의화를 추진하고 그걸 위해 인민공사를 설립했다라는 게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 대약진 운동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느냐? 대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원이 죽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약진 운동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면 먼저 근로의욕이 감소됐고 소련의 경제 원조가 중단이 되고 자연재해 등으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자,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년 뒤엔 당신도 굶어 죽을 거다. 1961년에 중국 총리가 시차를 왔는데 이름 없는 농민이 우린 다 죽었고 곧 죽을 거고 당신도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그 권력자였던 후야오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약진 운동이 끝나고 한 20년쯤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이 대약진 운동으로 2천만 명은 죽었을 것이다. 자,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이 대약진 운동으로 1,7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자, 공식 발표인데도 축소 발표가 일상화된 중국 공산당에서도 1,700만 명이 죽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학자들은 여러 가지 기록들과 통계를 조사한 결과 최소 3천만 명에서 최대 6천만 명까지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규모가 감이 안 온다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대약진 운동 사망자의 공식 발표는 1,700만 명이고 추정 인원은 대략 한 5천만 명쯤 되죠. 자, 다른 사망자와 비교를 하자면 중일 전쟁으로 2천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2차 대전 그 큰 전쟁에서 4천만 명이 사상자가 나왔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로 600만 명이 죽었고 6.25 전쟁으로는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의 인명 피해와 비교를 해도 대약진 운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상자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대약진 운동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자, 대약진 운동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시다. 자, 대약진 운동의 주요 내용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농업 집단화, 토복고로 제사회 운동입니다. 자, 우선 농업 집단화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사회체제 형성과 관련이 있고요. 토복고로는 철강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제사회 운동은 농업 대책의 일환으로 해충들을 박멸하겠다는 운동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엄청난 규모의 사망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우선 농업 집단화를 위해서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에 인민공사라는 걸 설립하고 집안의 식량을 저장하는 것을 처벌했습니다. 자, 인민공사는 결국에는 가가호호별로 나뉘어져 있었던 생산 단위를 지역별로 설립된 인민공사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는 네 거 내 거 없고 모든 재산이 하나인 것을 공산주의라고 부르죠. 자,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은 이것을 급격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인민공사라는 걸 설립하고 모든 식량과 재산을 이 인민공사 소속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농민들은 이제 내 집에 내 재산을 둘 수가 없고 인민공사로 다 기속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식량도 포함되는 겁니다. 중국 농민들은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에 자기 집에 식량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밥은 어디서 먹느냐? 밥은 자기네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공영급식소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차려놓은 반찬이 있죠. 이거는 이제 중국이 선전을 위해서 자, 우리 이렇게 아주 풍요로운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사회주의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공영급식소에서 해결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잉여 생산물도 보관할 수 없으니 농사라는 게 어떤 애는 잘 되고 어떤 애는 흉년이 들 수도 있는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대응을 하려면 집집마다 뭔가 잉여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문학 작품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학 작품을 보면 집집마다 들락거리면서 솥과 밥그릇, 쌀, 간장, 식초, 소금까지 모두 가져갔다. 어느 집이든 밥을 할 수 없다. 모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대식당이 먹여줄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게 당연히 흉년이 일어나면 모든 식량이 다 증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 저장된 식량도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근이 일어났을 때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자, 또 하나 토법고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대한 그러니까 철강 생산을 위해서 만든 건데 철강이란 건 원래 외국처럼 거대한 재련소를 지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마오쩌둥은 외국처럼 거대한 재련소를 짓지 않아도 집 뒤뜰에 개별적으로 토목고로를 지어서 강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독재자니까 계획을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린 15년 안에 영국보다 철강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그리고 용광로를 그렇게 으리아으리하게 지을 필요 있나? 뒤뜰 용광로에서 이렇게 많은 철을 생산할 수 있는데 왜 외국인들은 거대한 재련소를 건설할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토목고로를 사용하면 철이 생산되기는 하지만 품질이 아주 안 좋은 쓰레기 철만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화학적으로 철일 뿐이지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철강을 생산하는 용광로는 왼쪽에 보듯이 거대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포항제철처럼. 근데 이 포항제철의 용광로와 옆에 있는 토목고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든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토목고로에서 제대로 된 철이 나왔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괜히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바보라서 이런 거대 규모의 철을 짓는 게 아닙니다. 철강소를 짓는 게 아닙니다. 질 좋은 철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멀쩡한 철도 녹여버립니다. 자, 각 지역에서 철 생산량을 할당된 생산량이 있어.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당신네 지역은 왜 다른 지역보다 생산량이 적냐. 그래서 앞다퉈서 토목고로를 만들고 그리고 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멀쩡한 철 제품도 토목고로에 녹여버려서 쓰레기철로 다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는 이제 멀쩡한 농기구가 남아나지 않았겠지. 다 멀쩡했던 것도 토목고로에 녹여서 쓰레기철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구가 중국에서는 거의 씨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기구가 이렇게 불량 철로 다시 만들어져 버리면 농사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제사회 운동입니다. 제사회 운동은 자, 제자는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사회는 네 가지 해충을 얘기하는데 자, 참새, 쥐, 모기, 파리 등을 제거하겠다는 위생 개선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참새는 해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참새가 그 수확이 다 된 벼의 나달을 먹으니까. 하지만 참새는 나달만 먹는 게 아니고 해충을 잡아먹는 역할도 했는데 그런 해충을 잡아주던 참새를 박멸하면서 농사에 큰 피해를 줬고 나머지 쥐, 파리, 모기는 박멸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역할을 했던 참새만 잡은 꼴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참새가 얼마나 죽었나 봤더니 1958년 한 해에만 참새 2억 마리가 학살당했고 참새가 잡아먹고 살았던 해충의 개체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생태계가 파괴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 농기구도 엉망진창이고 농민들의 근로 의욕은 떨어진 상태에서 해충까지
창궐을 하게 되니 중국사의 길이 남을 대흉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흉년이 발생해 버리면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잉여 식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굶어 죽는단 말이야. 집엔 식량이 쌓여 있지 않는데 흉년이 닥쳤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대흉년의 원인은 농업직사나 토법고로 제사의 운동 등 이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 추진되었던 여러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남기고 대약진 운동은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마오쩌둥의 입장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지. 그래서 마오쩌둥은 권력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직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지위는 유지하고 군대도 장악하지만 뭔가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할 그런 권한은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무리 마오쩌둥이 철면피라고 해도 이게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마오쩌둥이 잠시 물러난 뒤에 자, 중국은 누가 이끌게 되냐면 류사오치, 덩샤오핑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마오쩌둥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거 생각해야 돼.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중국을 이끌게 되는데 자, 이들은 사회주의 정책을 일부 수정하고 개인의 생산과 자유시장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런 정책을 이끌게 된 것은 자, 류사오치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에 충성합니다. 마오쩌둥이 몰락한 게 아니야.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약진 운동에 참상에는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도 공산당의 권력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 권력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람 많이 죽였지만 이 대약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 우리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민들이 죽는단 말인가? 당연히 충격을 받았던 거지. 그래서 특히 류사오치는 마오쩌둥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권력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지만 맘만 먹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마오쩌둥은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몰락할 걱정은 안 했지만 자기가 죽은 뒤에 부정당하고 뭐 스탈린처럼 비판당할 것을 매우 우려합니다. 자, 그래서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문화대혁명은 66년부터 76년까지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 사건을 일으켜서 류사오치, 덩샤오핑 같은 자신과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사건 자체가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대중들을 동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살펴보면 자, 마오쩌둥은 류사오치 덩샤오핑을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가려는 주자파 수정주의 세력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류사오치 덩샤오핑은 순식간에 권력을 잃고 뭐 가택연금을 당하고 뭐 어디 공장에 쫓겨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마오쩌둥이 동원한 학생과 노동자들은 홍위병이라는 조직을 조직해서 이 문화대혁명이 대중운동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자, 마오쩌둥은 이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고위 권력자들을 숙청하고자 했는데 이 공산당의 고위 권력자들을 숙청하기 위해서는 대중동원이 필수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학생 노동자들을 마오쩌둥이 개인적으로 동원을 해서 당시 중국 인민들은 여전히 마오쩌둥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이렇게 그 동원을 하니까 다 동원이 된단 말이고 이들이 또 현실 사회에 불만도 많았기 때문에 공산당 권력자들을 공격하자라는 이 마오쩌둥의 요청에 다 응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오쩌둥은 이 홍위병들에게 지도부 전체를 비난하고 자긴 빼고 지도부 전체를 비난하고 사령부를 포격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노동자들이 홍위병을 조직했고 이들은 공산당의 아주 고위층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되죠. 이때 나온 말이 조반율이라는 말이에요. 조반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나오면 문화대혁명과 그냥 연관을 지으시면 되는데 조반율의 뜻은 저항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가가 누구겠습니까? 마오쩌둥이지. 홍위병들의 대자보에 대한 답장에 사용합니다. 홍위병들이 일으킨 게 말하자면 저항, 반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오쩌둥이 여기에 응답하면서 야, 다 니네들이 하는 이런 공산당 비판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추종하는 홍위병과 학생들을 부추겨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공산당 지도부들을 공격하도록 마오쩌둥이 조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홍위병들은 기존 지도부를 공격했고 당연히 마오쩌둥과 그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물이 펑더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대 사령관인데 마오쩌둥이랑 어느 순간 사이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마오쩌둥은 이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지도부들이 마오쩌둥의 조종을 받는 홍위병들의 공격을 받아서 몰락하거나 자살하거나 뭐 어디 끌려가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지. 그럼 마오쩌둥은 매우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갖게 되겠지. 또 마오쩌둥이 자신이 중국을 좌지우지할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학진 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대혁명으로 부활을 하게 된 거지. 자, 이 홍위병들은 더 나아가서 수많은 문화유산을 파괴했습니다. 봉건주의 잔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공자의 사당도 파괴하고 절도 파괴하고 그래서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유산들이 본토에 남아있었던 문화유산들이 많이 파괴를 당해서 지금도 중국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타이완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장제스가 타이완으로 도망가면서 옮겨놓은 문화재들은 멀쩡하게 남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문화대혁명의 또 다른 안 좋은 점은 문화유산이 파괴됐다는 것 이외에도 국가의 수많은 엘리트가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오쩌둥이 사령부를 포격해라. 이들이 안 좋은 의미에서 지도부일 수 있겠지만은 이들이 중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엘리트였단 말이야. 그 엘리트 계층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지체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마오쩌둥에게만 도움이 되었던 이 문화대혁명은 66년에 시작했다가 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문화대혁명도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오쩌둥이 죽은 다음에 누가 다시 권력을 장악하느냐? 덩샤오핑이 다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덩샤오핑은 원래 마오쩌둥과는 정책을 추진하는 성향이 다른 사람이었지. 자, 이 사람이 집권을 한 다음에는 다시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던 인민공사가 마오쩌둥 죽을 때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이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중국에는 경제특구가 설치됩니다. 내가 말하는 이때는 언제냐면 70년대 후반이에요. 1979년에 대표적인 경제특구인 선전경제특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선전경제특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다른 경제특구도 많이 만들어졌고 중국은 이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여서 이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연평균 10%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지속해서 지금의 매우 경제적으로 강대한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은 계속 고도성장을 한단 말이야. 지금 이제 좀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경제 규모나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크고 빠른 나라죠. 그래서 2010년에는 결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지금 돌아다니는 말로는 2030년쯤 되면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제1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게 되지. 언제 이후에 덩샤오핑이 집권하고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우선 대약진 운동을 배웠죠. 농협 집산화와 토국고로 제사회운동으로 대표되는 이 대약진 운동이 수천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끝났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오쩌둥이 실각하게 되죠. 그래서 류사오핑
유사우치, 덩샤오핑 같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일부 수정하고 자유시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중국 경제가 좀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는데, 자,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조직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지. 그래서 각종 문화유산을 파괴하게 됩니다. 자, 마오쩌둥이 76년에 죽은 다음에 문화대혁명은 끝나게 되지. 그래서 그 이후에 집권한 사람이 덩샤오핑인데, 이 사람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